안녕하십니까. 제3의 힘 이수봉TV의 이수봉입니다. 오늘은 정치의 속살 제4부 제3정치 바른미래당의 그 한계와 전망 이런 주제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은 그 우리 내부 분석이랄까요? 제3정치 세력의 내부 한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째, 사실 안철수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정치적 구조를 전제로 하는 그런 갈등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자한당과 민주당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기득권층 간의 그런 갈등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현상과 기성 정치 세력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바로 기득권층과 비기득권층 간의 그런 갈등의 반영이라는 측면이 좀 컸었습니다. 근데 이제 딜레마는 뭐였냐면 안철수 현상을 불러일으킨 이 원동력은 일종의 비기득권층을 중심으로 하는 아웃사이더에서 나왔지만 막상 안철수 정치 세력을 구성했던 주류는 동교동계의 구정치 그리고 좀 리버럴한 아마추어 정치 지망생들 뭐 이런 들로 이제 구성이 좀 됐고 비기득권층의 정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주체로 구성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렇잖아도 사회 전반적 분위기가 기득권 내부의 갈등은 좀 과대표되고 비기득권 간의 갈등은 과소대표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좀 이렇게 정치적인 임팩트를 위해서라도 일종의 아웃사이드의 대변자로서의 어떤 폭발성을 가져야 됐던 그런 어떤 정치 집단이 이게 거꾸로 좀 합리적이고 모범생의 이미지로 이제 등장을 했던 거죠. 안철수라는 어떤 캐릭터 자체도 그렇긴 했지만 그래서 초기의 지지자들이 좀 진행하면서 또 불가피하게 많이 이제 떨어져 나갔죠.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어떻게 잡으려고 연설 스타일도 아주 터프하게 이렇게 이렇게 좀 소리도 지르고 했지만 그런 것으로 이제 상황이 바뀌기는 어려운 거죠. 그게 뭐냐면 이미지 문제가 아니라 주체의 세력과 콘텐츠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기득권층이나 또 비기득권층이나 우리 한국에 직면해 있는 문제는 뭐냐면 성장 동력의 소진으로 20년 침체기 앞에 지금 주저앉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대단히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한 건데 이거는 이제 정확한 아젠다를 제시하는 능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도 개혁주의 또는 개혁 보수 이런 식의 이제 추산적 담론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려면 현재 위기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구명줄 같은 그런 구체적인 아젠다가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냐 없냐 그런 담론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런 전제에서 그런 담론이 필요한 것이었는데 현재의 개혁 보수를 해야 된다 또는 중도개혁을 해야 한다 이런 담론에서는 이 말하자면 전망이 나올 수 있는 기반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아요. 그게 왜냐하면 과거의 어떤 축적 과정에서 생겼던 문제가 현재의 어떤 경제 위기로 구조화되는 이런 것에 대한 불안이 안철수 현상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분노가 전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자면 DA RPD라는 게 있습니다. 미 국방성 고등연구개입국인데요. 이게 뇌 접속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뇌의 컴퓨터를 이식하는 실험에 착수를 했어요. NBIC라는 게 이제 나노기술, 생명기술, 정보기술 이제 이런 건데요. 이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그러니까 생명공학의 발전과 나노기술의 어떤 결합으로 트랜스휴먼 시대가 지금 이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기업들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고 자신을 잃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 전망 속에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환경의 변화 속에서 도대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도 될 것인가에 대한 자신을 지금 잃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가오는 미래의 변화에 대한 불안에 어떤 대책도 없이 맞서야 되는 어떤 그 기업의 입장, 또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한국 국민에게 좀 믿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지금. 1인당 GNP가 3만 달러면 뭐합니까? 그게 이제 피부에 와닿지도 않죠. 그리고 어쨌든 그런 성장의 어떤 그 성장과 변화의 과정에서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하는 그 무력감, 이런 게 지금 전체 한국 사회 구성원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래 되냐면,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의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외부적 요인, 즉 이제 미국의 지원, 이런 것들이 어떤 절대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철수 현상 자체가 그래서 과거에 대한 분노,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 공포, 이런 게 겹쳐져서 형성이 된 건데, 그것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이 바른미래당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니까 이제 주저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 그 대선에서는 이 세계 경제 자체의 어떤 위기 앞에서 한국 국민 전체의 어떤 사회 공동체적 힘을 말하자면 전면적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비전, 이런 게 제시됐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초기에 뭐 진보적 중도주의나 더 우측으로 가자, 뭐 더 좌측으로 가자, 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한국 정치의 그 이념적인 허상, 이런 것들을 대중적으로 폭로를 하고 그 트라우마를 치료를 하고 삶에 대한 실질적인 이슈를 던지는 그 아젠다 설정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허무하게도 이제 그 안철수 대표는 이명박 아바타 논란, 이런 걸로 한 방에 이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준비했던 미래 이슈나 정책들, 이런 게 다 이제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죠. 그 위에 계속 심각한 포지셔닝의 혼란, 이런 것들이 계속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현상의 본질을 드러내는 정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대중은 가짜 보수, 가짜 좌파를 심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벼락치는 그 나무에 가까이 가는 이런 그 노선들이 계속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근대 현대를 지금 그 관통하는 갈등의 기본 축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기득권 그 카르텔, 기득권의 담합과 그 구조에 배제된 계층 간의 갈등, 일 뿐만 아니라 현재와 그리고 곧 급격히 닫혀오는 그 미래와의 갈등 구조가 격화되는 이런 시기거든요, 지금이.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 택시라든지 이런 각종 플랫폼 경제들, 기업들이 치고 나오는데, 현재의 지금 산업 구조와 마찰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이 이익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원칙도 없잖아요. 근데 이걸 해결할 당의 방침이 필요한데, 당은 지금 방침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념 갈등의 포장을 벗기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리고 흑우적 구도에 빠져 있는 그 양당 정치의 실상을 폭로를 하고, 그리고 어떤 그 관념주의, 그리고 그 근본주의적인 한계, 이게 빠져 있는 진보 좌파 세력들의 그 한계를 극복을 할 수 있는 일종의 그 대중적 포퓰리즘, 이런 것들을 이제 실천하는 그런 전략으로 어떤 그 제3정치의 포지션, 바른미래당의 포지션을 정확히 잡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그 폭로하는 전략은 부족했고, 그리고 자신의 포지션을 잡는 것에는 또 주춤거리고 이제 그랬었죠. 이것이 스페인과 그리스나 프랑스, 영국, 그리고 미국, 이런 데서는 그 아웃사이더의 등장이라는 측면에서 다 성공을 했죠. 그것이 하지만 우리가 실패한 어떤 이유입니다. 지금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구체적인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될 것이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설정하기 전에 이 거대한 어떤 그 지형, 이 거대한 위기의 그 본질적인 이해,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도 정확한 법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